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노동자가 35,000원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주입니다. 러우 전쟁 파병 이후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나 민심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걸 정식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그 파견된 군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북한군 포로를 통해서 나온 건데, 근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위헌비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북 매체들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암암리에, 왜냐하면 이게 전사자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전사자 가족들을 몰래 평양에 불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침략자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형제국인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가족들을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내부가 철저히 단속했어요. 당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뭐 대북통신에까지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북한이 좀 1차적인 수습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에 또 초모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북한에서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 입대 시기를 초모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4월부터 초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3월이나 2월부터는 이제 군사동문부에서 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개별 담화,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을 군대 내보냈다가 거기 파병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북한에는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이 만약 군대를 기피하면 일생 동안 연예계에 발을 못 담글 정도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은요, 뇌물이 통하는 나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예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동문부는 각 지역에 있는 도병원, 시병원이 군사동문부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기관인데 거기 있는 의사들하고 돈을 매기는 거예요. 군사동문부 군관한테 돈을 매겨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관이 나쁘다. 그리고 결핵 3기다. 개방성 결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결핵도 일반 결핵은 군대를 나가요. 근데 개방성 결핵이라는 거는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방성 결핵이 오면 일단은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주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노동 능력에 의한 의학적 감정서라는 게 법의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다 아물어도 폐가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 능력을 못 가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장애 판단 같은 거 내려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도 사회생활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군대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애인처럼 판정을 받는 게 낫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요즘에 북한 내부에서 그 결핵과 의사들의 인기가 최고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 결핵 증명서 한 장에 이제 $500에 거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북한은요 집단주의잖아요.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결핵 같은 게 개방성 결핵 환자가 들어오면 한 개 중대가 다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걸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결핵은 제일 문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내 아들이 장애인 진단을 받아도 좋으니까 사회생활을 못해도 좋으니까 군대를 안 내보내겠다. 이런 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러시아 전쟁 소식이 전하면서 당 간부나 일반 그 조금 돈이 있는 집 가족들은 부대에다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실제로 지금 부대에 있냐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군대들을 러시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병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0년을 군복무했는데 부모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반 부모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 단기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대 군관들하고 조금 통하니까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진짜 병실에서 잠을 자고 초소에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북한에도 이제는 저출산이에요. 북한이 출산율도 1.9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이 2.1인데 북한이 그 2.1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한 집에서 아이를 둘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아들 외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때는요. 제가 70년도 중반생인데 저희 때는 보통 4명, 5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골고루 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명, 고지 한 명이다가 많아야 2명인데 그 외아들이 러시아 전투에 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만큼 지금 좀 많이 예민해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전사자에 대한 소문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이게 골칫거리인 게 이제는 과거의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당국의 그런 독재가 무서워서 움츠리지만 과거처럼 순종한다기보다는 순종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전사자가 몇천 명이 났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그보다 더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트럼프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하는 게 세상 일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을 뛸 경우에는 북한군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전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착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 전사자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가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북한 당국도 아마 많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갑자기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저렇게 부각을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막 공공 매체에서도 막 우리의 피를 나는 전후, 러시아 뭐 우리의 조로 친서는 영원할 것이다, 뭐 70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갑자기 이제 딱 이런 파병 전사 소식을 전달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래 피를 나는 전후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니까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북한의 선전 작업이 아닐까. 지금 초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북한의 시나리오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이제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마 큰 대회를 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천년색 클럽이 한 대씩 주고 전사증을 주고 그중에서도 영웅적인 사람을 몇 명을 내세워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주고 좀 이런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이제 뭐 만경대 혁명학원도 데려오고 사회 특혜생도 뽑아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우대를 해준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북한 내부에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처럼 군대에 가서 죽으면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 그 가족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물론 러시아에서 군인 한 명당 돈을 얼마씩 줘요. 근데 그건 북한 당국이 자기네가 다 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쓰지 개인들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제스처는 그냥 판에 박은 것 같아요. 그냥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 후를 지켜봐야 되죠.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의 쌀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하고 러우 전쟁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북한이 코로나 이후를 거점으로 계속
왜냐면 중국에서 그나마 계속 쌀이나 이런 것들을 생필품을 받았는데 아예 중국하고는 멈췄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냥 연유나 이런 쌀, 밀가루 같은 걸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중국하고 거리상 사이가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북한 쌀 가격이 이제 8,000원, 8,300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고 값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6,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는 그 쌀값이 지금이 이제 보리고개를 앞둔 시기잖아요. 북한에서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봄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장만했던 쌀들이 이제 4, 5월을 전후로 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가격이 가장 오르는 시기고 이제 외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대가를 치렀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예전에는 이제 물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실 러시아는 아마 지금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게 그렇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야 북한한테 이렇게 팍팍 주겠는데 자기네도 지금 코앞에 불을 끌 형편이 못 됐으니까 이제 사실 북한의 상황보다는 이제 조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줘가지고 자기네 일이 지금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승 100 경제. 왜냐면 10년 동안에 북한의 시군이 200개예요. 그래서 해마다 20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10년 안에 인민경제 생활을 끌어올리겠다 해서 작년에도 20개 시군의 식료공장, 옷공장들을 지어가지고 현지 지도를 다 냈어요. 그게 20승 곱하기 10이에요. 20개 시군을 10년 동안 인민경제에 보탬이 주는 공장들을 짓는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나? 자재가 없어 못했지? 곡산 공장, 식료 공장이 원래 있는데 그걸 왜 또 짓냐고. 그거 있는 거 망가동하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면 북한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경공업 공장을 짓느라고 북한의 돈이 그중 다 거기에 투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쌀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이제 지금 2만 원대였어요. 지금 그리고 북한이 작년 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월급을 10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3천을 타던 걸 3만 5천부터 5만. 그러니까 월급을 올렸는데 월급을 올리면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했냐? 시장에서 팔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움직이는 식량 수매 상점에서 딱 팔게끔 지정했어요. 개인들이 못 팔겠어. 그러면 그 식량 수매 상점에서 파는 쌀 가격이 국정 가격이 돼야 되겠는데 비싼 야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그 북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상점에서 파는 쌀값이 동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공장들도 짓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북한 내부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자재가 없으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결론은 뭐냐?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뭔가 기술이 들어오고 자재가 들어와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립적 민족 경제 갖고 살려보겠다고 김정은이가 그러는데 현실은 쌀값은 계속 오르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지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그 많은 병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물론 목숨돈은 받았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물론 무슨 핵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쌀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부터 통입하게 받으려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틴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근데 이해로 또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담담해요. 쌀값이 그렇게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이렇게 살아본 지 뭐 한두 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보는 북한을 봤을 때는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그 아비규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매연에 섬취가 돼 있어가지고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내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상황이 나빠져도 북한 주민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해마다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예, 물론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두 해 있었던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쌀 가격이 오름을 내림을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둔해졌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을 배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쌀을 이제 왜냐면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한의 시스템하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쿠팡으로 앉으면 저기 뭐 제주도 쌀도 살 수 있잖아요. 북한은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도로가 열악한 데다가 철도는 전기가 잘 오지 않아서 열악하지 않고 항해도가 곡창지대인데 북한의 군부에 들어가는 쌀은 다 항해도에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도에도 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주민들한테 배급을 줘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배급을 전혀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갖고 장사들이 움직여갖고 쌀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 쌀을 국가가 운영하는 수매상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하에 그 쌀을 팔겠다는 거죠. 그런 걸 전제하를 두고 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가 3만 5천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국가를 바라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무런 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급자족. 이제 그렇게 해온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설날을 맞아서 배급을 5일치를 준단다 하면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 거꾸로 된 셈이죠. 탈북 여성들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유흥업종으로 빠지게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인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을 기준으로 자살률이 남한 사람들보다 4배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4배가 높대요. 특히 여성들, 탈북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70%, 8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20대보다는 중년 나이에 많이 넘어와요. 그 이유가 대부분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20대 혼자서 넘어오는 사례는 좀 극히 드물고 가족주의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왔는데 제가 그때 39인가 됐어요. 38인가 9인가 됐는데 저보다 아래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원 한 기에 150명이 됐는데 저보다 아래인 사람이 한 3, 40명밖에 없을 정도로 나이대가 높았어요. 근데 저는 애돌지 않아서 제가 남한에 정착하면서 제가 인생의 중년에 딱 들어와서 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은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작정 와가지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지 않아요. 내가 알아야 뭔가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엔 생활비를 못 보니까 그냥 막 사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학에 가게 되면 나라에서 기초수급비를 4년을 주는데 중년들은 대학 갈 나이도 안 되고 남한에서 35살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줘요. 그 외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을 정말 많이 해놓지만 형평성에 맞게 사람들 매 개인에 맞게는 해줄 수는 없어요. 나라가 그렇게까진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은 시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시책이 많아도 그 시책대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배워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기초수급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체로 중년의 나이에 오다 보니까 가족을 다 북한에 두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보다는 가족을 빨리 도와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차곡차곡 국가가 정해준 대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떼가지고 이렇게 실업
뭐 이런 것을 실업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 저도 보면 저는 정착 초기에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간병도 해봤고 식당에서 삼겹살 덜썩구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119에 실려도 가보고 그리고 앞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도 이제 기자가 되기 전에 왜냐면 내가 뭔가를 그때 배우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119에 식당에서 11시간을 일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시급이 5,500이었어요. 하루에 6만 원 버는데 딱 그 응급실에 정신을 길에서 훌쓰러져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얻고서 청해병원에 들어갔는데 딱 눈을 뜨니까 딱 첫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이렇게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남한이라는 사회에 우리가 처음 정착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 그 중년의 여성들은 다 겪는 거예요. 독신이면요,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적어요. 나 하나? 근데 부모들이면, 근데 이렇게 중년에 오다 보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집도 있고 어머 그러니까 너무나 나한테 붙은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혼자 왔다는 그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오게 되면 뭔가 눈앞에는 그냥 돈만 벌어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체격이나 이런 정신 몸 건강 상태도 보지 않고 저도 하루에 11시간을 일하고 또 낮에는 주중에는 가서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직업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힘들고 정말 면접을 많이 봤어요. 면접을 많이 봤는데 항상 첫 마디 듣는 게 다른 건 다 좋아요. 말투. 정말 그 시청 군의 아나운서 면접도 보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래요. 최종 면접 때 다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이미지도 너무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좋은데 말투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말투가 10대 온 말투랑 40대 온 말투가 달라요. 안 고쳐져요. 연필을 입에 물고 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하고 사실은 초기에는 그랬죠. 아, 왜 왔지? 나는 남한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서비스도 좋고 살기가 편한데 그게 내 삶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걸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좀 복합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럴지언데 그 저랑 같이 온 또래 분들을 보면 지금도 전화해 보면 초기에도 다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사회복지사를 하고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나이가 그 젊은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뉴스를 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잘못됐어요. 그냥 심각한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청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걸 가려듣는 감각이 없잖아요. 야, 세상에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청소년 한다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뉴스를 우리는 고지 그대로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딜까. 그러니까 이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탈북민 분들이 좀 그리고 또 사회에 진짜 갔지만 북한에서 오랫동안 잠재됐던 그런 문화적인 충돌. 같이 일하는 한국분들이 봤을 때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냐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신문사에 처음 취직했는데 그 인턴 기간이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한테 막 열심히 일하는 남한 분한테 기자님 이건 뭐예요? 하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 말에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북한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누구한테 그냥 자기가 모르든 야 그게 뭐야 하면 그게 그렇잖니 막 이렇게 대주는데 근데 저는 세상 그분이 너무나 냉정하고 야 남한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그걸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일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집중하게 쓰는 사람이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엄청 상처가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엄청 그분이랑 4년 동안 같이 일하고 제일 베프가 됐어요. 결론은.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해가 되고 이러는데 그 처음의 상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탈북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일을 잘해도 왕따 당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하는 데 갔는데 북한에서 금방 왔으니까 그냥 막 하는데 남이 쉴 때도 막 일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쉬잖냐. 왜 그렇게 난리야?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얘가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 사회라는 제도를 세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 좀 뭐 인정 있는 사람, 인정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전체적인 사회를 대변하지는 않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한 사회의 인심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린 거죠. 아, 이 나라는 이런 사회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사람들이 다 아는 전체적이진 아니지만 약간 우뚝배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존심까지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서 와도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저 되게,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상사가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문화인데, 우린 그게 사실은, 저건 나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른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나? 약간 이런, 초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게 충돌이 되는 데다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요일에 제일 직장 나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수십 년을 다른 제도에서 살다가 여기와 뚝 떨어진 사람인데 더 충돌이 오는 거죠. 혼돈이 오고. 근데 거기다가 탈북민 여성들 대부분을 보면 중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중국에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다가 또 가족이 그립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비자를 떼고 가족들을 뵈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중국에 가서 또 오래 살다가 또 비자를 연장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매스컴에선 보기에는 탈북민들이 팔려가가지고 엄청 개고생하고 인간이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위에로 되게 대우를 받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골에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 비율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돈이 많지 못할까. 이런 사람들이 북한 여자를 같이 사나 보니까 원래 또 이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만 낳고 남편이 번 돈으로 그냥 시골에서 꾹 박혀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경쟁 사회와 뚝 떨어지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냥 뭐 앞뒤 산이어도 그래도 그때 가족이 있는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경쟁 사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고 또 가족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또 남편이 돈을 벌어도 시골 같은 거는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뭐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데다가 사회적인 문화가 다른 데다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쪽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또 이제 당당하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남한 사람들의 어깨를 겪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이 들어 와가지고 자격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직업에서 일을 많이 해요. 단순히 기술이 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는데 단순 직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은 월급이 작아요. 근데 이제 그 월급을 가지고 본인이 살기도 힘든데 가족을 보내줘야 돼.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주고 가족을 데려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많이 버는 데를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혹들이 오는 거죠. 그건 뭐 탈북민에 한해서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서 일하면 얼마를 번다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금방 왔을 때 엄청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다 포스터인가 붙인 거 봤는데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700을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숨도 안 쉬고 가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는 지인한테 나 직업 구했는데 700짜리 구했다 하니까 어디냐? 약간 노래방 도우미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뛰어든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알면서 뛰어든 사람도 있고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JTBC에서도 그 북한 여성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뭐 오빠 나 가족 데려와야 돼서 이런 데서 일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데려와야 되니까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는 그 돈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가끔 이제 그런데 조금 몸을 담그시는 탈북민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몇 년 전에 집중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해는 하죠. 왜냐면 우리도 탈북민이니까 정말 여기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한 11년 차를 계속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랬으랴. 그래도 그보다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력해보지, 좀 다른 직업을 해보지 이런 좀 아쉬움이 들죠.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데에서 일하는 거는 뭐 한국 여성들도 있고 다문화 여성도 있고 탈북민도 있기 때문에 꼭 탈북민이라고 지켜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여성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탈북자 사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남한 사회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혼돈이 가질 수는 있지만 주변에 사는 남한 분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영문도 모르게 뚝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살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열심히 정착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티브가 다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남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가져서 더 열심히 사는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탈북민으로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막말로 그래요. 죽어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이 천박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뉴스를 틀면 일자리가 없다. 파헤침 많아요. 힘든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저도 바닥에서부터 제가 30대에 간병원을 했던 여자예요. 치매원 어르신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게 늘 한 곳에 안주하진 않아요. 그런 가정이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엄청 좋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지금 버는 돈이 너무 작다고 거기서 물안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더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지금은 원잡하는 사람이 없어요. 투잡, 쓰리잡을 해야 사는 세상이에요. 남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온 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깝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조금 뭐 그런 일이 나쁘다 좋다를 저는 판결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좀 더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만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왔는데 내 정신이 그런데 투신할 정신이 없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보고 보면 제가 이제는 남한 정착 13년 차인데 지금은 저는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의 다 프리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입이 옛날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은 엄청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는 그렇게 많이 벌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식이 커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식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 어깨에 졌던 짐들이 고난의 시기를 10년이 지나니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작년 같은 데는 뭐 차 사고가 나서 그 한 달에 100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20일 거의 한 달 동안 일을 못 했잖아요. 근데도 살아요. 예. 그 산다는 이유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썼다는 게 아니라 몇백을 쓰죠. 기본적으로 우리 숨만 나.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전에 보냈던 예지돈도 있고 그걸 쓰고 다음번에 그걸 넣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눈에 한 달을 캐고 그러지 않아도 그게 13년이란 세월이 오는데 내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한 달에 100 얼마를 그 달에 벌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까?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환경이 각박했던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그 뉴스를 보면요.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 빨리 노후 준비해야 돼요. 20억을 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노인연금도 받고 4대 보험 넣으니까 아이 설마 굶어 죽겠어. 막 이런 좀 그런 그리고 지금을 내가 즐기자. 예, 즐기고 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조금 저는 또 얼마 전에 그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 친구예요. 한국 친구가 그 강아지를 유기견을 6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조했는데 입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6마리를 그냥 안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사료도 기부해주고 간식도 기부해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틀을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느낀 게 분명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몇백은 못해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주변에 또 이제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이 당장 앞이 안 보인다 해서 돈이라는 그게 하나만 유혹이 되지 말고 좀 먼 앞날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연락을 갖는 통신원이 주위의 사람들이죠. 김여정이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김여정이 약간 인상을 보면 이렇게 턱을 쳐들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여자가 턱을 쳐들고 다니면 싫어해요. 나댄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약간 석기돌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여물지 못했다? 너무 나댄다? 그래서 김여정에 대해서는 조금 양강도 지역 사람들은 그랬대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석기돌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고 다니는 게 등지사지 않고 이렇게 뭐 턱을 쳐들고 막 요렇게 다니니까 아, 조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여물지 못하게 하고 행동한다. 뭐 이런 그런 소문들이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여정에 대해서 한국에도 오고 도리어 이제 한국에서 김여정이가 더 유명했죠. 그래서 어떤 탈북민은 이제 북한하고 연결을 가지면서 야, 김여정이 한국에 와서 이번에 뭐 그것도 했다더라 하니까 북한 주민이 그러더래요. 그 석기돌이 남조선까지 갔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석기돌이 남조선에 가서는 또 그렇게 석기 없이 놀지 않았냐 이 정도. 그러니까 저도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김여정이 딱 봤을 때 이렇게 택을 쳐들고 다니는 게 조금 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거거든요. 이삭은 여물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니까 조금 머리에 든 거 있고 듬직한 사람은 약간 머리를 낮춰요. 근데 그 여자는 맨날 쳐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썩 그렇게 좋지 않고 그에 반해갖고 이설주에 대해서는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일단은 이설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설주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설주는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정말 동양적인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는 여성스러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다 떠나서 독재자의 아내다 이런 타이틀을 다 떠나서 이설주란 여자 하나를 딱 봤을 때는 참 교육을 잘 받고 정말 정말 잘 큰 조선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여정이 봤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설주가 나왔을 때도 일단은 이설주가 북한 주민들한테 익숙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대중가요를 부르던 사람이 부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쁜 데다가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나서가서 막 주도적으로 김여정이처럼 나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대적으로 이 이설주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은데 김여정에 대해서는 크게 북한 주민들이 기대도 안 하고 만약에 김여정이가 정치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아마 폭동 일으킬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이젠 이 나라도 다 됐구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이 자녀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킨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단독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설 공연을 앞두고 설맞이 공연을 앞두고 북한 당 간부들이 지금까지는 화면에서 당 간부들만 보여줬는데 그때는 진짜 이례적이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 북한 당 간부들 가족들이 내리는 걸 다 찍어서 보냈어요. 촬영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김여정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뭐 2015년생, 18년생이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렸는데 김여정이 단독으로 출연을 시켰다면 아 이게 정치적인 뭔가 등장을 암시하는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당 간부들이 가족이 내리는 그 가운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그게 뭐 북한에서 의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당 간부들을 가족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그냥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뭐 김여정이라고 해서 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각시킨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각시켜 보진 않나? 왜냐면 이 김씨 가족이니까.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김여정이라고 해서 오래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당 간부들 가족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만큼 촬영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그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 김여정이. 왜냐면 김정은의 가족을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김여정의 가족을 노출시키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김정은도 다 노출시켰는데 김여정이를 왜 대신 남편은 노출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족만 노출시키는데 그 분량이 그냥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네. 북한 후계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여정이는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역사적인 뿌리를 봐서라도. 그런데 왜 등장을 시키냐? 영원한 2인자가 남아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이 측근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출연을 하면서 당 간부들을 가장 많이 숙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어요. 정권의 자리에 옹봉 올라앉았잖아요. 준비하고 올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급사하면서 2011년, 12년에 갑자기 올라앉으니까 그 기간의 토대가 단단하질 않아요. 그러면 가족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 믿었던 장성택이마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조금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핏줄만 장성택이 같은 건 굴러 들어온 가족이고 김여정이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핏줄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핏줄은 그리고 김여정이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정식 명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 될 게 없어요. 그 일반인이 나와서 말하게 되면 그게 안 돼, 게이트죠. 근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김정은의 지시를 단호하게 중요 지시를 발표하는데 김여정이를 하는 거는 2인자로서의 영원한 자리매김을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 2인자가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리뿐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에는요,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당과 국가에서 중요한 중대 발표 같은 걸 김여정이 해야 북한 주민들이 눈에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를 많이 내세우죠. 그것도 전략의 한 구도지만 김씨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뭐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나라도 아니고 유일 노동당이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저렇게 나서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김씨 일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저렇게 날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마다 내세우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김여정이는 이렇게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김씨 일가라는 걸 세뇌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예전에 김일성이가 정치를 할 때 김정일이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방직공장, 편직공장.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수령님이 왔다. 수령님 자제분도 같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겠어요? 아, 수령님이 늙으면 자제분이 대통령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김주애가 어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다음 가는 그래도 그 김정은을 뒤에서 커버하는 든든한 날개가 김여정이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권력승 진료를 위해서 다툼?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회를 김일성 때부터 경험을 했고 그 사회가 김씨 일가는 아마 죽지 않는 한 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6대 7대도 갈걸요. 예.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김여정은 가족까지 죽이는 김정은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는 어머니가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엄마가 빨리 돌아가면 형제 간의 끈끈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하고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함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택은 김정은이하고 나이 차이가 있고 장성택이가 김정은이를 아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장성택이는 자기가 대통령은 안 돼도 내 말을 얘가 듣겠지. 그렇게 건방지게 놀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하고 장성택이를 한 성산에 놓는 것 자체가 세법이 틀린 거예요.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는 죽어도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저 애들은 죽어도 같이 죽을 아이들이고 정권 승계 이런 거 보면 걔가 김주애한테 자리를 내주고 막 안내를 하고 이러잖아요. 고모잖아요. 고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인식, 그 김여정이는 자기 오빠의 뒷자리는 오빠의 아들이나 딸이 돼야 된다는 게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혈혈단신 형제인 오빠를 보좌해야 된다. 이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권을 서로가 가지겠다.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우하게 자라온 형제일수록 더 끈끈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처형되고 이런 것들에서는 김여정이가 공포보다는 장성택에 대한 배신감을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어도 그 구성이나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환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장성택이나 김여정이는 전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김여정이는 도리어 장성택이를 증오했을 것 같아요. 오빠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더 저런 자들로부터 내가 오빠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했지 다른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정남이하고 김여정이 사실은 이복 형제지만 북한에서도 김정남에 대해서 저희는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엄마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영화배우였으니까. 근데 계속 해외를 떠돌았잖아요. 해외를 떠돌고 또 김정남이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이제 막 이렇게 빌붙고 이렇게 됐으면 정은이가 보살펴 주거나 그랬겠죠. 근데 얘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맏아들인데 자기는 이렇게 해외에서 떠돌고 지금 조그만 아이가 정치를 하니까 그냥 막 그리고 김정남의 행보를 보게 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김정일의 눈에 난 것도 일본인지 어디 가서 가짜 여권이 발견이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니까 나라 망신시켰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착하게 이렇게 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엄마가 맨날 그 수면제 먹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자란 아이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듯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일의 눈에는 난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아마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는 이복 형제라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왜 저런 아이랑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핏줄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 김정은을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이 김한솔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중국 정부가 김한솔을 내세워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김한솔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 죽었을 때 당시 김한솔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김한솔이도 인터뷰에서 CNA인가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삼촌은 독재자고 자기는 막 이런 걸 할 때도 애가 되게 그 핸섬하고 되게 그냥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MZ 세대의 솔직함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나와서. 저는 그게 공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마 우리 아버지를 미워해도 이복 동생인데 설마 했는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숭엄하게 돼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다음부터 지하로 들어갔어요. 은밀하고 그래서 중국에 뭐 어디 있다가 지금 미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대요. 이거는 좀 거의 좀 정확한 소식인데
근데 사실 중국 정부하고 북한에 대한 거는 역사를 봐야 돼요. 19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한국하고 수교 관계를 했어요. 그때 미국도 하고 그때 북한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사회주의를 헌식장처럼 줘버린 소련 막 이렇게 막 욕을 했었는데 2년 있다가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때 조선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소련은 붕괴가 되면서 사회주의를 버렸어요. 그냥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중국은 그때 당시가 등소평이가 정치를 할 텐데 우리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한다. 개혁 개방을 한다. 이래서 미국하고도 손잡고 한국하고도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를 안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놈의 새끼들은 박쥐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건데 러시아는 그렇게 욕하면서 중국을 욕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약간 그런 친밀감이나 신뢰, 의리 이런 것들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리상 보면 딱 옆에 있어요. 외면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가 92년도에 북한이 정말 기아가 시작되던 시기예요. 그러다 2년 있다가 김일성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밖에 손 내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이놈이 분명 밉는데 이놈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데가 없어. 내가 굶어 죽어. 이러니까 중국하고는 계속 어떻게든 밉든 걷든 연계를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때부터 신뢰를 잃고 중국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인 외교 관계만 유지했어요. 뭐 축전을 받고 주고 그리고 항상 보면 지금도 그래요.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국제적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러지 한 번도 튄 적도 없고 은밀하게 계속 조용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게 있어요. 근데 중국은 뭘 조금만 좀 보내주고 생색을 내고 더 큰 걸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와야만이 이 나라가 구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밉지만 이놈의 신세를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는데 저는 중국 관계도 그렇게 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15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잖아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생각엔 안이 꼽죠. 지금 자기네를 약간 배제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끼리 중국 군대를 파병했다는 거는 그만큼 혈연이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편들기도 그래요. 그리고 어제 끼우려고 안 하는 거죠. 중국은 항상 보면 약간 그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취해요. 자기네가. 그게 그래서 북한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고난의 행군이 대북 제재 있을 때도 러시아는요. 대북 제재가 있는 속에서도 은밀하게 북한에다가 휘발유 밀가루를 은밀히 보내줬어요. 38 그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중국은 막 소리나게 대해주니까 대북 제재가 알면 딱 묻히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방울을 단 나라예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은밀하게 북한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더 좀 두텁죠. 근데 이번에 조금 그 전쟁을 통해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두터운 관계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안이 꼽지만 대국의 입장에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기네가 대국이 되고 지금은 뭐 전기차나 IT나 이런 것도 지금 미국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관계 이렇게 그런 것에 자기네 걸 소모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소모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엄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관계에서 북한하고의 불만을 드러내놓고 말하게 되면 대국으로서의 체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상 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불만을 그렇다 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였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체감하면서도 표현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축전 같은 건 주고받고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북한은 중국보다는 이제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느 한 덩이를 조금 퍼줘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마 중국하고보다는 러시아하고 드러내놓고 더 활발하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중국은 그냥 옆에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폭발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중국은 항상 러시아 이런 데서 비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같이 이렇게 합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시샘을 하면 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세계 언론 앞에 드러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봐도 중국하고는 뭐 지금도 있잖아요. 신의주 세관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 중고차들은 왔다 갔다 해요. 아예 뭐 수출이 멈추진 않았어요. 조금씩은 해요. 하지만 이제 대대적인 지원은 아마 러시아하고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북한이 좀 더 러시아 쪽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을 교체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말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해보세요. 김한솔이 종자도 북한 주민들이 몰라요. 난 그래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북한을 둘러싼 이런 기사나 이런 걸 둘러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근거 없는 약간 가능성이 없는 방향성이 없는 말들을 오면 김한솔이를 북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정권을 교체했어요. 김한솔이 원래 났어요. 북한 주민들이 듣겠어요, 말을? 이게 친밀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수령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일했고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구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을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북한이 민주주의를 가야 되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김한솔이를 올려세우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똑같은 세뇌죠. 그리고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말이고 그리고 중국이 그 정도로 북한에 관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가끔 보면 그 중국을 기회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북한 간부들의 내부 이런 강의안들을 보면 중국을 믿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건 거예요. 중국처럼 안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을 외면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중국도 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열약하고 못 산데 핵무기라는 몽둥이를 쥐고 있어. 수틀리면 또 중국에다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도 북한을 이렇게 얼리는 나라예요. 얼리는 큰형이 그 지금 막 그 망나니한테 너를 드러내고 내가 다른 나라를 욕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해요. 좀 개인적으로.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김한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아이고 초하루 장날에도 못 보던 아이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냥 북한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를 더 못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북한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정은이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한 자만이 그 아픈 절처를 밟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는 사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3년 전에 등장했어요. 저희 봤어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핸섬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귀엽네 이랬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후계자 수업이 그렇게 짧을 줄을 자기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때문에 지금은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뭐 10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몸무게 몇 킬로 한데 근데 뭐 물론 뭐 좋은 걸 먹고 좋은 약을 쓴다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유전적인 병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맞게 됐으니까 그때 그 혼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아마 테스트 하겠죠. 북한 당국에서도. 하지만 이제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자기의 절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북한은요 그런 거예요. 수령의 딸이고 수령의 아들이면 10살도 김대 입학할 수 있어요. 북한은요 이렇게 정해진 룰이 없어요. 수령님의 가족에 한해서는요 뭐 하늘에 별도 따올 수 있고 이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김주애를 조기 입학시킬 수 있어요. 김대나 이런 데를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 체계를 밟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4대 세습 거의 100%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김주애가 아직 10몇 살일 때 그렇게 남았을 때도 아마 임시로 김여정이가 하겠죠. 김여정이가 하고 이제 그 김주애를 그 뒤서 양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동안 양성이 되면 김주애를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 지금도 이제 20대 이제 김정은이가 그래서 내년에 후년에 당장 죽는다는 담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진짜 요지경이에요. 진짜 가까이 가봐야 그 안이 보이는데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는 그 측근도 잘 몰라요.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선가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주애는 들러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앉아서 추측을 할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자기가 아픈 경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김정은이는 아마 후계자나 후계자 인수나 이런 데서 아마 철저하지 않을까. 준비가 철저하지 않을까. 지금쯤은 자녀가 여럿이 된다니까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4대 세습, 5대 세습 저 제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가능하죠. 아니, 왜냐면 그런 세습을 무너뜨리려면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북한도 쿠데타가 안 난 게 아니에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군단인가 진압했잖아요. 그때는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군단장이 딱 하자고 해서 했는데 초기에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이렇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검찰, 경찰, 국회 다 따로따로잖아요. 북한은 다 하나예요. 노동당이라는 줄기에 하나로 붙은 조직들이기 때문에 군 정찰국에도 노동당 스파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서에 상관없이 노동당에 직속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위부 같은 경우에도 정치부장이요. 책임비서예요. 직함을 2개 갖고 있어요. 그 책임비서는 당일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요. 노동당 유일당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도를 했다 해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무너지려면 그 안에 내부의 힘으로 무너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리면 무너뜨렸지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김정은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급을 잘해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수십 평짜리 집을 공짜로 주고 고기를 주고 기름을 주고 내 가족을 다 그럼 내가 김정은이한테 충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근들을 김정은이가 선물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오메가 시계를 주고 벤츠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왜 대우를 받는데 김정은을 배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측근을 둘러싸가지고 그 말단 단위까지 자기 스파이를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저는 불가능해요. 초기에 진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나가면 항상 질문이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저렇다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억이 딱 막혀요. 왜냐면 말하려면 1시간이 걸려서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다 오시면 그런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는 거의 100% 불가능하고요. 외부적인, 국제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내부에서의 반란은 불가능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던 탈북민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유는 명백해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중 국경이 이중으로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탈북민을 받던 브로커들이 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중국 당국도 그 탈북자 문제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계속 비판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쪽으로 들어오는 거 막아치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권 상황이 안 걸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북한 사람을 하나 받아서 적발될 경우에 3년 징역이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 브로커는 몇 천만 원을 벌려고 아까 중국 돈으로 몇 천 원을 벌려고 시도를 했다가 우리 돈으로는 한 100, 200을 벌려고 시도했다가 징역 3년 가긴 싫거든요. 그런 거 중국은 또 그런 거예요. 북한하고 달리 법이 시행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다 포기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이 중국에 넘어와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는 얼굴 인식 그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국 길림성에서 왔는데 날아가겠어요? 중국을 경유해야만이 끝에까지 쿤민까지 갈 수 있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그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막히고
브로커들이 없어지고 북중 군격이 막히고 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새는 하나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대체 보면 러시아 벌목공으로 10년 15년 있다가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수용소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중국 내부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끊이지는 않는다. 뭐 50명이 들어오든 100명이 들어오든 들어오는데 그거는 북한에서 직행온 사람은 1도 없을 거다. 중국에 살거나 해외 노동자리에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하나원에 몇십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탈북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하천에 새 하나원을 지은 지 이제는 10년 넘었잖아요. 엄청 멋있어요. 거기가 텅텅 비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거기에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거기서 재교육을 시켜요. 중장비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래가지고 거기를 되게 활용 있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일단 보면 숙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 학습을 시키는 그런 걸로 조금 변화를 시켜서 아, 좋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할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계속 보는데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널리 소개시켜서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이제 북한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갈지, 왜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면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